어머니, 제발 그 썩은 비린내 좀 풍기지 말고 방에 처박혀 계시라고요. 엄마 창피하게 정말 왜 이래? 그냥 우리가 예약한 요양원 가 계세요. 30년을 시장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팔며 키워온 내 자식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나에게 어떻게? 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꽃아이입니다. 오늘도 가슴 먹먹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네 이웃의 삶을 들고 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서 지문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30년 동안 얼음물에 생선 되가리를 치며 아들 수술비를 모은 이 어머니의 손에는 이제 지문 대신 비린내만 남았습니다. 지문 없는 어머니의 소름 돋는 복수극. 피부치라서 내 자식이라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모진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가라앉은 아침이었습니다. 67의 정순 씨는 습관처럼 삐걱거리는 허리를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식어버린 보일러의 냉기와 함께 매캐한 먼지 냄새가 감돌았지요.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마디마디가 붉어져 나와 굽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생선을 만지고 밭일을 하며 굳어진 그 손목 위로 낡은 손목시계가 째깍거립니다. 정순 씨의 시간은 늘 남들보다 3시간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바닥은 사시사철 얼음장 같았지요. 1990년대 그 시절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홀로 남겨진 정순 씨에게 남은 건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들 지훈이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안실 바닥에서 그녀는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울 시간도 아까워. 우리 지훈이 훌륭하게 키워낼게. 당신 목까지 내가 독해질게. 정순 씨는 영안실에서 나오자마자 앞치마를 질러맸습니다. 시장에서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36, 청춘이 활짝 피어야 할 나이에 정순 씨는 상복을 입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다음 날 새벽 정순 씨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노량진 수산시장 바닥에 섰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 바닷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감을 때 그녀가 잡은 것은 남편의 따뜻한 손이 아니라 시퍼렇게 날이 선 생선 칼이었습니다. 아짐에 이 귀한 손으로 생선 되가리를 치겠다고. 하루도 못 버티고 도망갈 게 뻔해. 시장 사내들의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정순 씨는 묵묵히 앞치마를 질러맸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생선 지느러미에 긁힌 상처 위로 소금물이 닿을 때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습니다. 동상에 걸려 진물이 흐르는 손으로 꽁꽁 얼어붙은 생선을 손질할 때면 생선 가시가 손톱 밑을 깊숙이 찔러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비명이 행여나 시장 한쪽 구석 상자 안에서 잠든 아들 지훈의 잠을 깨울까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정순 씨의 손등은 늘 텄고 손톱 밑은 검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나는 지독한 생선 비린내에 코를 막았지만 정순 씨는 그 냄새가 곧 아들의 우유값이자 등록금이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7살이 된 지훈이가 시장 가판대 옆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의사 돼서 엄마 다 고쳐줄게. 이 가방 냄새나지만 세상에서 제일 멋져. 내가 나중에 금으로 된 가방 사줄게. 당시 수술비를 담으려 정순 씨가 들고 다니던 낡은 시장 가방을 보며 아들이 한 약속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낡은 천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냄새가 섞인 그 가방은 그녀의 생명줄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지훈이가 사고로 수술을 받아야 했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이 급해진 것이죠.
거금 1,000만 원 과부 혼자 생선 팔아. 평생을 모아도 못 만질 돈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낡은 천가방 하나를 들고 친척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지훈이 다리만 고치게 해주세요. 평생 종처럼 살며 갚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재수없게 비린내 풍기지 말고 꺼지라는 매몰찬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흙탕물에 처박힌 정순 씨는 바닥을 긁으며 울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보다 가방 속에 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들이 젖을까봐 그것부터 품에 안았습니다. 친척들은 과부 집안이라며 문전박대했고 결국 그녀가 향한 곳은 시장 골목 끝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채업자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쏟아지는 빗 속에서 사채업자의 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문도 없는 손으로 차용증에 도장을 찍겠다고. 사채업자의 비웃음 속에 정순 씨는 자신의 짓무른 엄지손가락을 인주에 눌렀습니다. 붉게 찍힌 것은 지문이 아니라 정순 씨의 생살이 지식여진 핏자국이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비린내 난다며 돈뭉치를 바닥에 던졌고 정순 씨는 그 돈을 하나하나 주우며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때 돈을 담았던 것이 바로 그 낡은 시장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끈이 끊어지려 하자 자신의 머리끈을 풀어 칭칭 감아가며 병원으로 달렸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정순 씨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그렇게 피눈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첫걸음을 떼던 날 정순 씨는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정순 씨는 자신의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일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시렸습니다. 가끔 시장통에서 아빠 손을 잡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정순 씨는 생선 손질하던 칼을 멈추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우리 지훈이 저렇게 남의 집 구석에서 잠들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정순 씨는 스스로 여자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거울 한 번 보는 대신 생선 괴짝을 하나 더 날랐고 예쁜 옷 한 벌 사는 대신 지훈이의 문제집을 샀습니다. 시장에서의 삶은 양육강식 그 자체였습니다. 여자 혼자 애를 업고 장사를 하니 만만하게 본 장사꾼들이 자리를 뺏으려 들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생선을 넘기려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순 씨는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갈 밥줄 건드리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평소 조용하던 그녀가 생선 칼을 바닥에 꽂으며 고함을 칠 때면 덩치 큰 사내들도 슬금슬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장에서 독종이라 불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지훈이가 잠든 작은 쪽방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온몸에서 진동하는 비린내를 감추기 위해 찬물로 몸을 씻어냈습니다. 한겨울에도 보일러 기름값을 아끼려 찬물에 몸을 적시며 이빨을 부딪히던 정순 씨. 젖은 몸을 닦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30도 안 된 나이에 40이 넘은 여자처럼 늙어버린 얼굴이 낯설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잠든 아들의 통통한 볼을 만지면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의 대학 등록금을 처음 내던 날 정순 씨는 시장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엉엉 울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영수증을 품에 안고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우리 아들 대학 보냈어. 당신 몫까지 내가 다 해냈어. 그 영수증 한 장은 정순 씨가 지난 20년간 씹어 삼킨 눈물과 피의 결정체였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아침 정순 씨는 금쪽 같은 외아들 지훈이가 아내와 함께 집에 내려오기로 한 날이라며 서둘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봐둔 조기를 꺼냈습니다.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지만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라 생각하니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부엌 바닥에 차가운 타일 촉감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쌀을 씻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요즘 회사 일로 힘들다는데 고기라도 더 볶아야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따끔거렸습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던 탓일까요? 정순 씨는 아들 내외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아끼는 꽃무늬 벽지를 바른 거실을 연신 닦아냈습니다. 햇살이 창가를 타고 들어와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비춥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보던 그때 마당에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 씨는 앞치마에 급하게 손을 닦으며 버선발로 뛰어나갔죠. 하지만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아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말로 다 못할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듯한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 기묘한 침묵. 아들의 뒤에 선 며느리는 인사도 채 하기 전에 핸드백 끝만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순간 정순 씨의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가운 손님인 줄만 알았던 아들의 방문,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과일 상자가 아닌 정체 모를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2마리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하지만 식탁 주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조기 구이가 식어갈수록 정순 씨의 마음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며 먼저 숟가락을 들었을 아들이 오늘은 그저 멍하니 빈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혜진은 한술 더 떠 코를 킁킁거리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우 어머니, 집안에 이 생선 비린내 좀 어떻게 안 돼요? 옷에 다 배겠네. 아들이 장성에 처음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정순 씨는 다시 한번 세상의 차가움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처음 만난 날부터 정순 씨의 손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손에 뱃 냄새가 잘 안 빠지나 봐요. 그 한마디는 정순 씨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모욕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옆에서 그런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창피하다는 듯 어머니의 손을 탁자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손에 지문이 왜 없어졌는데? 이 비린내가 어떤 냄새입니까? 지훈이 너를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지금 저 며느리가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을 사게 해준 피와 땀의 냄새가 아니던가요? 하지만 정순 씨는 그저 묵묵히 밥을 씹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지만 자식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저기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아들의 눈빛엔 걱정이 아닌 무언가 확인하려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니, 요새 건망증 심해지신 거 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공기 좋은 곳에 시설 좋은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저희한테도 편할 것 같아서요. 요양원. 그 세 글자가 정순 씨의 귀를 때리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지훈아, 너도 같은 생각이냐? 정순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훈은 그제야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 다 엄마 위해서예요. 이 집도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분명히 저희한테 넘기시고 편하게 쉬세요. 정순 씨는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정순 씨가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버티며 지켜낸 성전입니다.
아들 다리 수술비를 갚기 위해 사채업자 발등에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끝내 놓지 않았던 그 집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집을 팔아 자신들의 빚을 갚고 어미를 고려장 지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순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가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감상적으로 굴지 마세요. 저희 지금 급해요. 서명 안 하시면 저희 길바닥에 나앉아요. 지훈 씨 회사도 위태롭다고요. 혜진은 서류 가방에서 진명의 이전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쾅소리가 나게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 씨의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다음 날 퉁퉁 부은 눈으로 생선 상자를 짊어지던 자신의 모습. 지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치료비를 아껴 짓무른 손등을 수건으로 칭칭 감고 일하던 밤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 아들이 내미는 하얀 종이 한 장에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먹은 밥알 하나하나가 내 피였다. 내가 신고 다닌 신발, 내가 입은 옷, 내가 공부한 책. 그게 다 이 비린내 나는 손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내가 감히. 정순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옛날 얘기 하실 거예요? 엄마가 고생한 건 알지만 저희 인생도 있잖아요. 아들의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정순 씨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머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짐이 되고 돈이 되는 수단일 뿐이었죠.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시장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어릴 때 쓴 엄마 내가 성공해서 지켜줄게라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방은 배신의 증거품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 아들 내외가 안방을 차지하고 잠든 사이 정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억울함은 서서히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결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내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를 어미라는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아내에게만 몰래 일러주었던 뒷산 자락의 땅 문서 위치와 시장 상인들과 맺어온 은밀한 인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돈에 미쳐 도박판을 전전한다는 소문도 이미 시장 바닥에서 들었던 터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낳은 괴물이 너를 삼키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세상 밖으로 던져주마. 정순 씨는 이제 가련한 노모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30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전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탐내는 이 집을 미끼로 그들의 탐욕을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보다 더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제는 좀 정신이 없었나 보다. 그래, 내 말대로 요양원인가 뭔가 하는 데 가면 편하겠지? 정순 씨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아들 내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 어머니의 미소는 승리의 깃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혜진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혜진은 냉큼 서류를 챙기며 지훈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순 씨의 눈동자 뒤편에서 얼마나 차가운 칼날이 갈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날부터 정순 씨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멍한 눈빛으로 벽을 바라보기도 하고 끓지도 않은 냄비에 소금을 한 바가지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럴까? 지훈아,
내 정신이 자꾸 어디를 가나 보다. 정순 씨의 연기에 아들 내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노인네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제 집 명의만 가져오면 끝이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잠든 밤 정순 씨는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들고 다닌 그 낡은 시장 가방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쓰레기라며 발로 찼던 그 가방 안에는 사실 시장 상인 친구들이 몰래 구해다 준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먼저 며느리 혜진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순 씨가 치매 환자 신용을 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혜진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아니,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다니까요. 조금만 더 밀어넣으면 다 복구할 수 있어요. 지훈 씨한테는 내가 대충 둘러댈 테니까 걱정 말아요. 정순 씨는 문틈 사이로 혜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7cm 하이힐을 신고 거실을 서성이는 혜진의 손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정순 씨의 예민한 코에는 그 가방에서 비린내보다 더 지독한 돈독의 악취가 풍기는 듯 했습니다. 혜진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선 뒤 정순 씨는 낡은 시장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67의 노인이 20대 젊은 여자를 미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에게는 30년 시장 바닥에서 다져진 눈치와 끈기가 있었습니다. 혜진이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영등포 뒷골목의 한 허름한 지하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그곳 입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성이고 있었지요. 정순 씨는 근처 야채 가게에서 박스 하나를 얻어 머리에 쓰고 지나가는 행인인 척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 박 사모님 기세가 좋은데? 벌써 5천 땡겼다며? 사내들의 비웃음 섞인 대화 속에서 박 사모님은 바로 며느리 혜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순 씨의 심장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어머니의 집 명의를 요구했던 이유, 그리고 며느리가 그토록 명품에 집착하며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배경에는 이 지독한 도박 중독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순 씨는 시장 상인 조력자인 떡집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영등포야. 혜진이 그년 여기 도박장에 있어. 증거 잡아야겠어. 떡집 할머니는 시장의 마당 발답게 금세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정순 씨는 시장 동료가 가져온 소형 카메라를 낡은 시장 가방 옆주머니에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정신 나간 노인처럼 중얼거리며 도박장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지훈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 밥 먹어야 하는데. 입구를 지키던 사내들이 정순 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저리 가. 정순 씨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가방에 숨긴 카메라 렌즈가 도박장 내부를 향하도록 교묘하게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도박장. 혜진이 상습적으로 드나들며 수천만 원을 탕진하는 현장을 정순 씨는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저 고운 손으로 내 피 같은 돈을 저렇게 날리고 있었구나. 정순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회사 일로 힘들다며 어머니를 압박했던 이유도 결국 혜진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순 씨는 마지막 남은 아들에 대한 연민마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간에서 눈등이 벌겋게 충혈된 채 화투패를 쪼고 있는 혜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평소 정순 씨 앞에서 고상한 척, 명문가 며느리인 척하던 그 우아한 얼굴은 간데없고 탐욕에 찌든 악귀의 형상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혜진이 도박장에서 나와 어떤 남자와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를 정순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노인네 집만 팔면 다 갚을 수 있어. 지훈 씨도 이미 동의했으니까 서류 작업만 끝나면 돼.
요양원 예약도 다 해놨어. 거기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오는 곳이라니까 걱정 마. 혜진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웃음소리가 정순 씨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정순 씨는 입술을 깨물며 낡은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래, 혜진아. 내가 내 집을 팔아 도박 빚을 갚으려 했다 이거지. 내 아들 지훈이까지 꼬드겨서 이 어미를 산 채로 매장하려 했구나. 정순 씨의 눈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복수의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혜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골목 어귀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순 씨는 낡은 시장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가방 안 소형 카메라에는 며느리 혜진이 도박장에서 광기 어린 눈으로 화투패를 쪼는 추악한 영상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끝이다. 지훈아, 내 처의 실체를 똑똑히 보거라. 정순 씨는 비장한 각오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명 외출 중이라던 아들 지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방금 전까지 도박장에 있어야 할 혜진이 정순 씨보다 먼저 도착해 소파 밑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혜진은 정순 씨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아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훈 씨, 무서워. 어머니가 또 나를 때리려고 해. 아까 시장에서 나를 끌고 가려다가 사람들 앞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단 말이야. 정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박장에 있던 여자가 언제 이곳에 와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는지 그 교활함에 헛웃음이 나왔지요. 하지만 아들 지훈의 눈빛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혜진이가 몸도 안 좋은데 시장까지 쫓아가서 행패를 부려요? 이제 정말 한계예요. 지훈은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정순 씨는 지훈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와 나눈 추악한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노인네 요양원에 밀어넣고 나면 바로 집 팔아서 우리 빚부터 갚자. 보험금도 우리가 타먹어야지. 아들의 손가락 끝에서 나온 문장들이 정순 씨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정순 씨가 홀로 아들 내외를 상대하며 가슴에 피멍이 들 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30년 지기 시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정순 씨가 살던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하는 구리 농수산물 시장. 그곳엔 정순 씨가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갓난아기 지훈이를 업고 생선을 팔 때부터 함께 울고 웃었던 시장 3인방이 있었지요. 떡집 복순 할매, 야채 가게 만석 아저씨, 그리고 수산 코너의 칼잡이 용팔이 형님까지. 그들은 정순 씨의 연락 한 통에 장사도 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정순아, 내가 그동안 지훈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놈이 정말 사람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냐? 복순 할매는 정순 씨의 짓무른 손을 붙잡고 자기 일처럼 통곡했습니다. 정순 씨는 담담하게 낡은 시장 가방에서 그동안 수집한 며느리 혜진의 도박장 사진과 아들이 요양원 입소 서류를 조작한 녹취록을 꺼내놓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지훈이 엄마 안 하려고. 이놈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치워야겠어. 도와줄 수 있지? 시장 사람들의 의리는 무서웠습니다. 만석 아저씨는 며느리 혜진이 드나들던 사설 도박장의 바지 사장이 사실 자신의 고향 후배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정순아, 걱정 마라. 그놈한테 이미 말해뒀어. 며느리라는 년이 오면 판돈 일부러 키우게 해서 밑바닥까지 긁어내라고 했으니까. 용팔이 형님은 아들 지훈이 다니는 회사의 경비 반장과 술잔을 기울이며 지훈이 최근 회사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긁고 다닌 영수증 복사본까지 입수해왔습니다. 복수는 차가워야 제맛이라지만 시장 사람들의 복수는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정순 씨를 대신해 며느리 혜진의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신 네 딸이 지금 우리 정순이 전 재산을 도박으로 날리고 있다. 이거 알고나 있냐?
혜진의 친정은 이미 딸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시장 사람들의 압박에 혜진이 숨겨둔 비상금 계좌번호까지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 계좌를 동결시키고 며느리가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고 있던 사채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정순 씨는 조력자들과 함께 시장통 허름한 국밥집에 모여 마지막 작전을 짰습니다. 정순아, 이 가방 아직도 들고 다니냐? 만석 아저씨가 정순 씨의 낡은 시장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순 씨는 가방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목숨이야. 지훈이 다리 고칠 때도 이놈 등록금 낼 때도 다 이 가방이 해냈어. 이제 이 가방으로 이놈들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시장 조력자들은 정순 씨가 치매 환자 연기를 할 때 필요한 가짜 목격자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정순 씨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려 할 때 떡집 할머니는 일부러 혜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새댁 시어머니가 글쎄 어제는 시장 한복판에서 옷을 벗으려 하더라고. 빨리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쾌재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혜진을 방심시켜 더 깊은 파멸의 덫으로 유인하기 위한 시장 사람들의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친구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 아니었으면 나 벌써 저 세상 사람 됐을 거야. 용팔이 형님은 거친 손으로 정순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정순아, 우리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은 짬밥이 몇 년이냐. 비린내 나는 우리 인생 무시하는 놈들은 그 비린내에 코가 썩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지. 끝까지 가보자. 그날 밤 시장 조력자들은 정순 씨의 집 근처에 잠복하며 아들 내외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의 폐물을 챙겨 나오는 순간 만석 아저씨의 지시를 받은 사채업자들이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박혜진, 빌려간 돈 갚아야지. 어디 가나? 혜진의 비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정순 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 혜진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짓밟은 내 30년 세월 시장 사람들이 대신 돌려줄 거다. 시장의 비린내 나는 의리는 그렇게 정순 씨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탐욕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아들 내외 앞에서 땅 문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지훈아, 사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기 뒷산 밑에 땅을 좀 사둔 게 있는데 내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말에 아들 내외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땅이요? 어머니, 그게 어디예요? 저희랑 같이 찾아봐요. 탐욕에 눈먼 자들은 정순 씨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들은 정순 씨를 모시고 산속을 뒤지며 온갖 수발을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벌레 보듯 하던 어머니를 상전처럼 모시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정순 씨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들에게 진짜 땅 문서를 보여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들이 찾는 땅 문서는 사실 과거 아들의 수술비 차용증 원본이었습니다. 내가 쓰레기라고 버렸던 이 가방 속에 내 목숨값이 들어있었단다. 정순 씨는 결전의 날을 정했습니다. 엄마, 저기. 잠깐 여기 좀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 효도하겠다고 속삭이던 그 미성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죄책감이 뒤섞여 탁하게 변해버린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것은 요양원 강제 입소 신청서와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동네 사람들 증언 다 확보했어요. 엄마가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혜진이 괴롭히는 거 본 사람 천지라고요. 사인하세요. 아니면 우리 진짜로 엄마를 강제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옆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정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요즘 혜진이가 매일 어딜 다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정순 씨가 말을 잇기도 전에 혜진이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치매 치료받으러 가시라고요. 두 사람의 압박은 정순 씨의 목을 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펜을 정순 씨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사인하세요. 이게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도리이에요.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가스 불 켜놓고 나가셨다면서요? 저희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지우는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스 불을 켠 것은 혜진이었고 정순 씨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말인데 공기 좋고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는 곳에 잠깐 계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 계시는 동안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요즘 제 회사 사정도 좀 안 좋아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정순 씨는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훈아,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들으니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구나. 내가 걷게 된 그 다리로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하는구나. 하지만 정순 씨는 겉으로 허허 웃으며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문이 닫아라 미끄러운 정순 씨의 손이 지훈의 매끄러운 손을 감쌌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나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들어줘야지. 그런데 지훈아, 내 인감도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치매라 그런가 도통 기억이 안 나. 인감도장이라는 말에 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도장 잘 찾아보세요. 장롱 밑이나 서랍 안쪽 다 뒤져보셨어요? 혜진은 급한 마음에 정순 씨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끝내 혜진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을 갉아먹는 존벌레일 뿐이구나. 사실 정순 씨의 인감도장은 그들이 쓰레기라며 발로 찼던 낡은 시장 가방 안쪽 깊숙한 안감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지훈의 목숨값을 담았던 그 가방이 이제는 정순 씨의 마지막 재산을 지키는 금고가 된 셈이지요. 정순 씨는 혜진이 방을 어지럽히는 동안 지훈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7살 때 수술하던 날 기억나니? 엄마가 그날 병원비 못 내서 쫓겨날 뻔했을 때 어떤 가방 들고 뛰어왔는지 기억나? 지훈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옛날 얘기는 왜 하세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지요. 비린내 나는 엄마의 희생을 딛고 성공한 자신의 현재가 그 추레한 과거와 엮이는 것이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때 그 가방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었는데 너는 그 가방이 냄새난다고 버리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서 그렇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모의를 이어갔습니다. 자기야, 내일 변호사 오기로 했으니까 어떻게든 도장 찾아내야 해. 안 되면 인감증명서 재발급이라도 받게 어머니 모시고 동사무소 가자. 혜진의 목소리는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지우는 술 기운을 빌려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요양원 보내면 다 우리 거야. 엄마도 거기 가면 편하실 거야. 이게 다 효도지 뭐. 효도. 그 가증스러운 단어가 정순 씨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정순 씨는 어둠 속에서 낡은 시장 가방을 가슴에 꼭 품고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말하는 그 효도 내가 제대로 받아주마. 며느리는 도박장으로, 아들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가 차려준 마지막 밥상을 너희가 어떻게 삼키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정순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 동료들을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잠든 새벽 그녀는 지문이 지워진 손으로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제 찍은 도박장 영상과 지훈의 회사 횡령 정황이 담긴 서류들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30년 전에는 이 가방으로 너를 살렸지만 오늘 이 가방은 너를 심판할 거다.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정순 씨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굽은 노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고요하고도 매서운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시장에 다녀온 정순 씨의 손에는 낡은 시장 가방 외에 노란 서류 봉투 하나가 더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일부러 안방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그 봉투를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기는 척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지훈이 아버지가 남긴 이 땅 문서를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이게 지금 시세로 수십억이라지. 정순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며느리 혜진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정순 씨가 주방으로 아침을 준비하러 간 사이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 안방으로 잠입했습니다. 장롱 서랍 밑바닥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든 혜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 안에는 경기도 광주 일대 임야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과 함께 남편 지훈의 이름이 적힌 낡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침을 꿀꺽 삼키며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지훈에게 전송했습니다. 자기야, 대박이야. 어머니가 숨겨둔 땅 문서 찾았어. 이거면 자기 회사 빚은 물론이고네. 아니, 우리 노후까지 한 번에 해결돼. 지훈 역시 그 서류를 확인하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 몇 억을 챙기려던 계획이 하찮게 느껴질 정도의 거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서류는 정순 씨가 시장 상인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교하게 만든 가짜였다는 사실을요. 정순 씨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더 멍한 표정을 지으며 혜진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혜진아, 내가 어젯밤 꿈에 지훈이 아버지를 봤는데 자꾸 산에 가보라고 그러네. 내가 뭘 잃어버린 게 있나 봐. 혜진은 꼬리를 치며 정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린내 난다며 피하던 그 손을 말입니다. 어머니, 그럼요. 아버님이 꿈에 나오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그 산에 가봐요. 저희가 모실게요. 정순 씨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혜진아. 독이 든 고기인 줄도 모르고 덥석 무는구나. 내 탐욕이 너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줄도 모르고.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훈은 매일 퇴근길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고 혜진은 정순 씨의 거친 발을 주무르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지켜보며 정순 씨는 복수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어 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지훈이 너한테 다 주고 싶은데 요새 내 정신이 이래서 증여 절차가 복잡하다네. 혜진아, 내가 아는 변호사 없니?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관리하던 도박꾼 출신의 가짜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척하며 며느리가 마지막 한탕을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도록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가짜 땅 문서의 유혹에 완전히 빠진 혜진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땅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시어머니 땅 문서만 정리되면 수십 배로 갚아줄 테니까. 혜진은 그 빌린 돈으로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한 번에 복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의 사내들은 이미 정순 씨의 조력자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었지요. 혜진이 돈을 걸 때마다 파는 그녀를 비껴갔고 순식간에 수억 원의 빚이 더 쌓였습니다.
한편 아들 지우는 어머니의 집 명의를 넘겨받기 위해 회사 공금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 집만 팔면 그리고 저 땅만 팔면 다 메울 수 있어. 지우는 어머니가 건넨 가짜 인감 도장을 들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이 모든 과정을 낡은 시장 가방 속 소형 카메라와 시장 상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살리기 위해 시장 바닥을 기어다녔던 정순 씨의 정보력은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 머리만 굴리던 지훈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정순 씨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기 위해 구급차를 집 앞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검사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금방 올게요. 지훈의 눈에는 일말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얼굴이 헬쑥해진 상태로 가짜 땅 문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할 준비를 마쳤지요. 정순 씨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 가기 전에 밥은 먹어야지. 내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생선 가져왔다. 식탁 위에는 냄새가 고약한 생선 대가리 찌개와 식어버린 밥이 놓였습니다. 혜진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빨리 서명이나 하세요. 정순 씨는 묵묵히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혜진아. 너희가 먹는 이 찌개가 내 인생이었다. 뼈만 남고 살은 다 발라져서 너희 입속으로 들어갔던 내 30년 세월이다. 근데 너희는 그 뼈마저 씹어 삼키려 하는구나. 그 순간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진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혜진이 빌린 사채업자들과 지훈이 손을 댄 회사의 감사팀 직원들이 줄줄이 들어왔지요. 박혜진 씨, 도박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지훈 씨, 공금 횡령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들 내외는 사색이 되어 정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와요? 정순 씨는 낡은 시장 가방에서 진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내가 들고 있는 그 땅 문서. 내가 시장 복사집에서 500원 주고 만든 가짜다. 그리고 너희가 훔쳐간 내 인감 도장? 그것도 장난감 도장이야. 진짜는 여기 내 가방 안에 있단다. 정순 씨의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고 지우는 어머니의 무릎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순 씨는 지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지훈아, 30년 전 병원비가 없어서 너를 안고 빗속을 뛸 때 내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빌고 또 빌었을 때 그때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등에 칼을 꽂은 짐승일 뿐이다. 이제 법대로 해라. 요양원은 내가 아니라 죄를 지은 너희가 가야 할 곳이다. 정순 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은 시장 가방을 품에 꼭 안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배신의 악취와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빠져나가고 시원한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순 씨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발악하며 정순 씨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지요. 이 노인네가 미쳤나 봐. 지 자식을 길바닥에 나앉게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정순 씨는 차가운 눈으로 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 그래, 나는 사람이 되려고 내 자식의 죄를 덮지 않기로 했다. 내가 내 집을 탐내고 내 아들을 망칠 때 너는 이미 사람의 길을 벗어났어.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혜진의 뒷모습을 보며 정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한숨은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소리이기도 했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허망함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가시를 뽑아낸 자리에는 3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시리고도 단단한 정순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집안에 남은 것은 깨진 그릇 조각들과 지독한 생선 비린내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난장판이 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탐내던 명품 가방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아들 지훈이 집을 팔기 위해 준비했던 서류들은 먼지처럼 흩어져 있었지요. 30년 전 지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그 처절했던 순간들이 거실 벽면에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순 씨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홀로 마지막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의 분신처럼 들고 다녔던 며느리 혜진이 역겨운 비린내가 난다며 발로 찼던 그 낡은 시장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렸지요.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낡은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가 그토록 찾던 인감 도장보다 훨씬 더 무겁고 처절한 정순 씨의 일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 가장 깊숙한 곳, 안감을 뜯어내자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1999년 지훈의 수술비를 빌렸던 사채업자 황 씨의 차용증 원본과 그 빚을 갚기 위해 정순 씨가 매일매일 적어 내려간 피의 가계부였습니다. 1월 14일 생선 대가리 50개 손질 마이너스 2,500원 저축. 2월 2일 식당 불판 100개 닭금 마이너스 5,000원 저축. 지훈이 약값 빼고 1,200원 남음. 3,000자가 넘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그 기록들은 정순 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조금씩 깎아 팔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습니다. 정순 씨는 가방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뭉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반창고 수십 개와 피고름이 말라붙은 면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30년 전 동상에 걸려 손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도 지훈이의 수술비를 담은 이 가방을 지키기 위해 손을 칭칭 감았던 그 흔적들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마른 피고름 자국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명품 가방 속에 담고 싶었던 건 욕망이었지만 내 이 낡은 가방 속에 담겼던 건 내 목숨이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아들 지훈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엄마가 예전에 그랬잖아. 나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나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의 메시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어머니의 모성애를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순 씨는 가방 속에 있던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 정순 씨에게 선물했던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비린내에 찌들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정순 씨는 그 손수건에 코를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이제 이 가방을 비울 때가 된 것 같아. 내 자식이라 믿었던 그 환상도 지훈이 엄마로 살았던 내 껍데기도 이제 다 이 가방에 담아 던져버릴게. 정순 씨는 가방 속에 담긴 차용증과 가계부 그리고 아들의 어린 시절 편지들을 하나하나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들이 불길에 타오르며 매캐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연기는 지독한 생선 비린내와 함께 정순 씨의 30년 한을 담고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불길이 거세질수록 정순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족쇄가 불타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 씨는 텅 빈 가방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순 씨는 삽을 들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문이 없어 미끄러운 손으로 삽자루를 쥐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간 뒤 정순 씨는 그 낡은 시장 가방을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지훈아, 이 가방과 함께 내 모성도 여기 묻는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세상이 심판할 죄인으로 남거라. 흙을 덮고 그 위에 작은 돌 하나를 올려둔 정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쌌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시장 가방이 아니라 가볍고 깨끗한 여행용 가방 하나였습니다. 며느리가 비웃던 비린내는 이제 더 이상 정순 씨의 몸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시장 상인의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금액, 그리고 며느리가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 제가 가진 전 재산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이면 이 집뿐만 아니라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다 쓰셔야 합니다. 아드님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굳이 어머니가 다 책임지실 필요 없습니다. 정순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 돈은 원래 지훈이 아버지가 남긴 것이고 제가 지훈이 목숨값이라 생각하며 모은 돈입니다. 이제 그 돈으로 아들의 죄를 씻어주고 저는 이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제가 도와줬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리지 마세요. 그 아이는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정순 씨는 집 명의를 정리하고 모든 예금을 털어 아들의 합의금과 며느리의 빚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원래 계획대로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제 정순 씨에게 남은 것은 몸에 걸친 옷 몇 벌과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시장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들었던 집 대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집 안을 살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방,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나던 거실. 이제 그 모든 것은 환상처럼 사라지고 오로지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구치소에서 나오던 날 어머니가 집을 팔고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았지만 정순 씨는 이미 모든 연락을 끊은 상태였지요. 지우는 텅 빈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보다는 당장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정순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지훈아, 이제야 너는 혼자 서는 법을 배우겠구나. 비린내 나는 엄마의 등 뒤가 아니라 차가운 세상의 맨바닥 위에서 말이다. 정순 씨는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더 이상 돈뭉치나 복수를 위한 증거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사진 한 장과 자신이 읽고 싶었던 시집 한 권, 그리고 시장 동료들이 챙겨준 따뜻한 떡 몇 덩이가 들어있었지요. 버스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정순 씨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정순으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다 했어. 지훈이도 집도 내 지워진 지문까지도 다 내려놨어. 정순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모성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자의 비로소 얻게 된 평온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을 달려가는 버스 안에서 정순 씨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비린내 대신 향긋한 장미 향기가 났고 그녀의 손에는 지워졌던 지문들이 다시 선명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기 전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지우는 몰라보게 수척해졌고 늘 깔끔하게 넘겼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요. 그는 정순 씨를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좀 꺼내줘요. 그 땅 문서 있잖아. 그거 팔아서 변호사 선임하면 되잖아.
나 회사 부도 나면 끝이야, 엄마. 정순 씨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엄마가 꼭 걷게 해줄게라고 속삭였던 자신의 모습이 그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그 가련했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괴물일 뿐이었죠. 지훈아. 정순 씨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그 땅 문서. 가짜다. 내가 복사집에서 500원 주고 만든 종이 쪼가리야. 내 아버지가 남긴 땅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 그저 내 마음속에 든 욕심이 얼마나 큰지 보고 싶었을 뿐이다. 지훈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나 여기서 썩으라는 거야? 정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지은 죄만큼 딱 그만큼만 썩다가 나오렴. 내 아내가 날린 도박빚, 내가 손뗀 공금. 내가 다 갚아줬다. 이 집 팔고 내 남은 예금 다 털어서 말이다. 지훈의 얼굴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진짜요? 역시 엄마밖에 없어. 그럼 나 곧 나가는 거지. 하지만 정순 씨의 다음 말은 아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빚은 갚아줬지만 너희의 죄까지 닦아준 건 아니다. 집은 이미 장학재단에 넘겼고 너는 이제 돌아갈 집도 부려먹을 엄마도 없다. 합의는 해줬으니 형량은 줄겠지만 사회에 나오면 내 발로 기어서라도 살아가거라. 내가 너를 걷게 하려고 바쳤던 내 30년 세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야 할 시간이다. 정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유리창이 깨질 듯 주먹으로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배고프다는 그 말. 어릴 적 지훈이가 시장 바닥에서 상자 위에 누워 잠투정하며 하던 그 소리에 정순 씨는 늘 가슴이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소리가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순 씨는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아, 30년 전 그 낡은 가방 속에 든 돈은 내 피였고 살이었다. 너는 그걸 비린내 난다며 버렸지. 이제 내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정순 씨의 어깨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쳤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이미 다른 사기 사건에 휘말려 기소된 상태였고 아들은 직장과 명예,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엄마라는 안식처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정순 씨는 길가 쓰레기통 옆에 며느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명품 핸드백에 찢어진 가죽 조각이 굴러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해 보였던 그들의 삶은 결국 정순 씨의 낡은 시장 가방 하나를 이기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린 모래성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터미널 근처 낡은 여관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정순 씨는 오랜만에 다리를 쭉 펴고 누웠습니다. 낡은 시장 가방을 베개 삼아 누우니 가방 안감에 숨겨두었던 남편의 낡은 지갑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 나 이제 지훈이 엄마 안 하려고. 그냥 정순이로 살게. 나 잘했지? 어둠 속에서 정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서글펐지만 동시에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순 씨는 첫 차를 탔습니다. 행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스가 닿는 곳, 비린내 나지 않는 맑은 공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며 정순 씨의 지워진 지문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며칠 전 시장 친구들이 챙겨준 시집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정순 씨는 그 구절을 입속으로 나직이 은졸이며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가 탄 버스는 안개가 걷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동해안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멈춰 섰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지훈이를 업고 딱 한 번 와보았던 그 바다였습니다. 정순 씨는 이제 낡은 시장 가방 대신 가벼운 배낭 하나를 메고 모래사장을 밟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그녀의 주름진 발등을 적셨고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건 시장의 비린내가 아니라 생명력이 가득한 진짜 바다의 향기였습니다. 그곳에서 정순 씨는 작은 민박집에 방 한 칸을 빌렸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정순 씨의 굽은 손마디를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감자 한 바구니를 내주었지요. 정순 씨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엄마로 산 지 30년, 이제야 정순이로 산 지 첫날이다. 지문은 없어도 내 손은 여전히 따뜻하다. 그녀의 글씨는 비뚤비뚤했지만 그 어떤 문장보다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순 씨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시장 바닥에 치열했던 삶과 고통을 이겨낸 지혜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화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정순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꾼이 아니라 풍파를 견디고 단단해진 인생의 스승으로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출소 후 갈 곳이 없어진 지우는 뒤늦게 어머니가 기부한 장학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지훈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내 지난 날을 반성할 뿐이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 살아가거라.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의 나는 정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으니까. 지우는 그 편지를 붙잡고 재단 복도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먼 곳에서 비로소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실버타운의 정원에는 정순 씨가 직접 가꾼 장미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화장을 하고 예쁜 스카프를 두릅니다. 손가락의 흉터는 여전하지만 정순 씨는 그 흉터를 승리의 훈장이라 부릅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남편의 사진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고 있어. 지훈이도 어딘가에서 자기 몫의 삶을 살고 있겠지.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구독자 여러분, 정순 씨의 긴 여정이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식의 배신에 대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자식이라는 지독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독립선언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워가며 살고 계신가요? 정순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속에 작은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비린내 나는 삶 속에서도 끝내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 정순 씨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